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전까지 국토계획법 아주 긴 시간이었죠. 이거 다 마치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하나인 도시개발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건 국토계획법이었죠. 국토계획법에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배웠어요. 이 계획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 용계, 기도, 지입 기억나시나요? 이걸 지정을 했죠. 자, 이렇게 어떤 지역의 계획도 정하고요. 이런 토지의 특징도 정해놨어요. 행위 제한도.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건물을 하나 짓는데요. 건물을. 그러면 요거는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자, 건축법은요, 주로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위생 이런 걸 위해서 마련된 법이에요. 안전하게 지으라는 거죠, 건물을. 그런데 이 건축물이 주택을 그냥 주택이 아니라 30세대 이상 짓는데요. 그러면 주택법 적용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하나의 필지나 또 한 두어 개의 필지를 조성을 했어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우리 뭘 했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개발행위 허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대지를 조성하려고 그래요. 신도시 같은 거. 아니면 아파트가 한 몇 동, 한 10동 정도 있는 단지 이런 걸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건축물에 대한 얘기죠. 도시개발법은 택지를 조성하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곳에 이미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아주 오래전에 지었습니다. 한 70년대 이때 지었어요. 그래서 한 30년, 40년 지나면 건물은 굉장히 노후되고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기반시설도 요즘 같지 않게 부족하겠죠. 이런 지역이라면은 도시개발법이 아닌 정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개발법을 배우고 나서요, 정비법을 배울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는 거죠. 택지를 조성을 했어요. 다 새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해요. 건설사나 아니면 기존 토지 소유자들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건물을 짓는데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겠죠. 그러면 이때는 주택법 적용 또는 상가 같은 걸 짓는다면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법의 어떤 관계였어요. 자, 도시개발법을 이해하려면요, 좀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역사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히스토리죠. 지난 어떻게 도시개발법이 생겼나 이걸 좀 이해하면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 도시개발법하고. 62년도에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 그리고 비도시지역이요. 우리 녹간농자 있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있었어요. 이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됐었던 거죠. 각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나중에 두 개가 합쳐져서 2002년도에 국토계획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죠? 예, 개정이 돼요. 이 도시계획법, 62년도에 도시계획법은요,
이 안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썼어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자, 이거는 공공이요. 공공이 환지 방식을 통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환지 방식.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의 땅들은 아주 옛날부터 왔으니까 자, 이 황지 방식이 뭐냐면요. 옛날에 토지들은 자기 생긴 대로 필지가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거는 길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모양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런 건 토지 이용이 그냥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요. 이주를 시키고 여기를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정리를 해요. 똑바로 도로도 내고요. 필지도 이렇게 장방형으로 한 다음에 이주된 사람들을 다시 토지를 배정시키는 거죠. 이게 환지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계속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의 내용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66년도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이라고 아예 법이 개별법으로 따로 나옵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이라고. 자, 이 법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개발지가 영동지역이에요. 영동지역. 강원도 쪽이 아니고요. 영동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영자는 영등포입니다. 영등포의 동쪽이니까 지금의 강남이 되겠죠. 강남도 지금 가보시면은 도로 외곽에는 큰 건물들이 많지만 그 안쪽에 들어가면 아직도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는 허물어버리고 빌라로도 짓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렇고 66년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이렇게 됐었고, 자, 이게 이 당시에 산업이 엄청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지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엄청 올라가죠. 이걸 공급하기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는 어려웠어요. 공공이 하고 있지만 환지 방식이잖아요. 사업기간도 길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80년도에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촉법이라고도 불러요. 사람들은 택지개발 촉진법. 자, 이거는 뭐냐? 이것도 역시 공공이 하는 거고요.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 방식을 택합니다. 따라서 도심지가 아닌 외곽에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을 수용을 통해서 대규모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규모가 매우 큽니다. 대규모예요. 그리고 공공이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지를 택지를 공급할 수 있죠. 이 법으로 개발했던 대표적인 데가 일기 신도시. 유명하죠? 그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공급을 위해서 했던 일기 신도시, 그리고 2기 신도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택지개발 촉진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규모인데다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했죠.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 자, 지워도 되겠죠? 자, 단점이 뭐냐? 자, 단점이, 자, 이건 민간이 할 수 없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가지고는 민간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공공이 대규모로 땅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 특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빠른 사업이 가능했던 거죠. 이거를 민간한테 하게끔 해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민간은 참여할 수가 없었고, 주민들은 어때요? 전부 다 수용보상 받고 떠나야 되죠.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 방식도 수용 한 가지예요. 수용을 통해서 다 개발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개발 방식이 단순하다. 개발 방식이 수용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제 그냥 히스토리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만들었던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비판이 많았었죠. 어떤 비판이 있었죠? 배드타운이라는 비판이 있었죠. 일자리와 함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주택만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서울로 출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드타운을 만들었어요. 배드타운. 그리고 이런 택지를 조성하는데 이런 거 말고도, 이 법 말고도 다른 법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가 공업용지 조성사업, 그 다음에 산업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도 산업단지를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주택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유사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폐합하고요. 또 미흡한 절차도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런 단점들도 보완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나온 게 2000년도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도시개발법의 특징은 택지개발촉진법의 단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자, 민간이 지금은 도시개발법의 특징이에요. 이게 단점이 아니고 이제는 특징이 되는 거죠. 특징. 자, 민간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합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주민 의견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방식이 수용뿐만 아니라 환지 방식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용과 환지를 합친 혼용 방식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주택만 짓는 게 아니에요. 복합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주거나 산업이나 상업, 그 다음에 유통, 정보통신, 문화재,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도시개발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진 시가지가 신도시예요. 시가지나 단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장점이 있어요. 택지개발촉진법은 공공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가죠. 그래서 함부로 못 팔게 해놨어요. 그래서 청약 자격, 얘 단점이죠. 청약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었죠. 100%입니다. 얘네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구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못합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은 민간이 할 수 있잖아요. 민간이 할 수 있는데 민간이 이런 분양권 전매에 걸리게끔 개발하겠어요? 이런 걸 피해가지고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도 비교적 청약 자격도 자유롭고요. 조금 더 완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약 때문에 투자를 못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도시개발법으로 가게 됩니다. 이 도시개발법 통해서 개발한 단지나 시가지들의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2018년도 기준으로 도시개발법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곳이 한 218곳이라면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되고 있는 게 19군데예요. 월등히 많죠. 지금도 월등히 많고요. 앞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개발되는 게 점점 줄어들 겁니다. 2014년도에 9일 부동산 대책이 나와요. 그 부동산 대책에는 뭐라고 나오냐? 자,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겠다. 도시재생 중심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야당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법이라는 건 만들기는 어려워도요. 폐지는 쉽죠. 폐지는 쉬워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하지 않으면 되지 굳이 어렵게 만든 법을 없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그 대규모 개발을 안 하겠다던 정부가
3기에서 4기까지 지금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의 트렌드는 택지개발촉진법보다는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개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전체적인 줄거리죠. 줄거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도시개발법은 제일 처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걸 누가 수립하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지정권자가 수립을 해요. 그러면 수립이 되고 나면 비로소 구역이 지정됩니다.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구역에서 개발을 할 시행자를 지정해요. 공공이나 민간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요. 그 시행자는 실시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개발계획이 큰 그림이라면 실시계획은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 실시계획 하고 나서 이게 수용 방식이냐 또는 환지 방식이냐에 따라서 절차가 좀 달라져요. 수용이면 착공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보고를 해요. 공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보고를 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하겠죠.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끝납니다. 간단해요. 공사 완료 공고 끝났다고 공고를 하는 거죠. 근데 환지는요, 사람들을 이주시킨 다음에 새로 조성된 토지에 다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죠. 그걸 환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환지 계획을 짜서 시군구에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착공을 해요.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여기서부터는. 그러고 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와서 보라고 공람을 합니다. 공사가 들어올 사람들한테 와서 지금 공사했는데 다 끝났는데 와서 한번 보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그러고 나서 이상이 없다라고 되면 준공검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공사 완료 공고 후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환지 처분. 환지 계획에 따라 처분하는 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가 되면 다음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발계획서부터 쭉 차례대로 수용 끝나면 환지 이렇게 차례대로 학습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런데 개발계획 이제 수립하고 나면 구역이 지정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녹간농자 같은 데는 빈 땅이죠. 그런 땅에다가 개발을 하겠다고 구역을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거기 이제 개발하게 되니까 땅값이 오르겠구나.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몰려들죠. 그래서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그 뒤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예외사항도 있어요. 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구역 지정에는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이에요. 자,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방법. 지정권자가 지정.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정을 요청. 또 하나는 지정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 제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지정권자는 시, 도,
시도대장이에요. 시도대장이 지정을 하는데, 자, 둘 이상 걸친 지역이면 어떻게 될까요? 둘 이상 걸치면 협의를 해서 누가 할 건지 지정을 해야겠죠, 한 명을.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시도지사의 바로 직근 상급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앙정부의 국장이 개입합니다. 국장이 지정해버리거나 아니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지정권자 지정하는 게 시도대장이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로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인이 직접 도시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국장 나오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죠. 국가계획. 국가계획이면 국장이 나서야겠죠. 지자체가 나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해요. 중행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정부가 돈을 내서 만든 기관이죠. 정부 출연기관에서 면적이 30만 이상 돼야 돼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중행장은 이 면적이나 이런 요건이 없죠. 이 차이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은 누구냐면 한국농어촌공사, 아니면 또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이런 데거든요. 토지주택공사도 있어요. 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너무 기니까 주공이라고 쓸게요. 주공도 해당돼요. 근데 여기에서 공공기관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방공사는 아니에요.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돈을 내서 만든 공사죠. 이게 중앙 행정기관인 국장이랑 같이 놀 군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나오면 틀린 거예요. 또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 이상 걸쳤어요. 그럼 차라리 내가 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주택 택지를 급하게 공급해야 되는 경우, 이때 국장이 나서게 됩니다. 그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지정 요청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정 요청. 자, 시도대는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었어요. 지정 요청은 누가 할까요? 기초자치단체장이 하겠죠. 시, 군, 구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시도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청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의견도 듣고요. 그 다음에 주민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시군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도계위. 이 자문을 구해서 그 결과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 지정 제한입니다. 지정 제한. 지정 제한은요, 공공도 할 수 있고요, 민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공공에 하는 경우는 공공기관도 있고요, 지방공사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민간 되게 많아요. 토지 소유자도 있고요. 그 다음 조합은 없겠죠.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 조합 나오면 안 돼요. 조합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조합,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지자체는 자기가 직접 지정하면 되지. 요청하거나 지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조합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청에. 그 다음 이전법인. 삼성 같은 큰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택지 개발을 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 뭐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부동산 개발 회사, 그 다음 뭐 신탁사 이런 데들이 할 수 있어요. 건설사, 뭐 등록업체 능력이 있으면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민간은요, 이런 민간은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해당 지역에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근데 여기에서 동의 받을 때는 지정권자, 아니 지상권자도 포함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상권자는 수목이나 이런 걸 보유하기 위해서 가진 지상권도 있겠지만 건축물 소유자도 지상권을 갖고 있겠죠. 건축물 소유자도 또 지상권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동의는 받지만 분양을 받지 못해요. 오로지 토지 소유자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자, 토지 소유자가 수용을 하려고 제한하는 경우예요. 근데 땅도 없이 남의 땅 수용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면적을 3분의 2 정도의 권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원 그러면 뭐 매입 계약서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사용 승낙서, 사용이 좋다는 승낙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최소한 2분의 1 이상은 면적의 과반 이상은 소유를 해야 돼요. 이것도 없으면서 수용하겠다고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제한할 때는 누구한테 할까요? 시군구에 합니다. 시군구에 제한을 하고요. 공공이나 민간이나 시군구에 제한을 하면 1개월 이내 결과 통보를 해주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비용을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 부담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 행정구역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그때는 큰 곳에다 하는 거예요. 큰 곳. 큰 곳에다 한다. 자, 이게 큰 곳이라는 걸 얼핏 듣고 나서요.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걸치면 어떻게 되죠? 협의해서 한 명을 정하는 거죠. 여기는 협의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치면 큰 곳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그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구역 지정 제한에 대해서 이제 했고요. 자, 이런 구역을 구역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무데나 막 지정할 수는 없어요. 지정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